여러분들 종강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강의 듣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15강 이 종강은 내가 미리 올려놓고 15강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청취를 하고 시험을 기말고사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12월 오늘이 12월 2일이니까 늦어도 12월 그냥 9일 안으로 늦어도 12월 9일 수요일 안으로 제 15강을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게 뭐 이 강의를 들으면 내가 문자로 싹 보내야지. 지금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네. 어쨌든 하여간 오늘 종강이고요. 수고 많으셨고, 오늘 종강의 제목은 사유과학 명제 읽기 맨 마지막 장에서 보듯이 평화와 통일 문제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평화와 통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전쟁 나면 안 되니까. 전쟁 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목숨을 잃으니까. 특히 우리 젊은이들, 어린아이들. 전쟁 나면 가장 많이 죽는 게 군인들이 아니에요.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이에요. 그 평화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통일이 없는 평화라는 건 오래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종강, 오늘 종강 주제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우리 한민족 구성원들이 행복에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평화를 장착시키고 통일이 되려면 우리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우리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애도 혼자 못 하잖아. 결혼도 혼자 못 하고. 파트너가 있어야 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살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이 우리 파트너예요. 그러려면 방공을 중심으로 얘기해요. 성공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아야 성공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평화 통일을 얘기하는 마당에 이런 문자는 좀 그런 것 같고, 서로 공존 공영하기 위해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파트너인 북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15강 첫 번째 수업을 북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어요. 사실은 이 제목이 제 마음에 안 들어. 이 제목을 평양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런 제목을 처음 썼던 사람이 누군가니? 황석영 선생, 소설가야. 대한민국 유명한 소설가지. 나 이런 분이 노벨 문학상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왜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 대한민국 현대사에 나는 가장 훌륭한 소설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소설을 썼죠. 그 몸으로 실천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소설 쓰기 전에 자기가 몸으로 실천한 사람이야. 민주화운동도 했고, 노동운동도 했고, 월남전도 가서 죽을 고비를 넘겼고, 더 나아가서 평화통일운동 하면서 북쪽으로 가가지고 몇 년 살다 왔어요. 북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황석영 씨야. 그 황석영 씨가 북에서 몇 년간 살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감옥을 살고 나와가지고 처음에 썼던 책이 북한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걸 내가 인용을 한 건데, 저는 황석영 선생하고 비교가 안 되죠. 평양 3번 갔다 온 게 전부니까. 응? 평양 3번 갔다 온 거. 김대중 정부 때 2번, 노무현 정부 때 1번. 물론 다 통일 허가 받아서 갔다 와서 간첩 아니야? 농담이고. 금강산은 수도 없이 갔어. 저는요, 북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잖아. 지금 광화문 우체국 동아일보사 그 뒤에 광화문 우체국 있잖아요. 거기 6층에 가면 합법적으로 노동신문을 볼 수 있고, 합법적으로 북한 영화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하고 자주통일위원장 할 때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을 했어. 북한에서 너무 모르니까 또 알 수 있는 자료도 없고, 합법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북한 TV를 볼 수가 있나? 북한 영화를 볼 수 있나? 북한 소설을 읽을 수 있나? 그래서 합법적으로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을 하다 보니까 광화문 우체국 6층에 가면 북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그때
2주에 한 번씩 그 광화문 우체국까지 영화도 보고 노동신문의 사설도 보고 그랬어요. 북한 영화를 봤던 게 북한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북한을 이해하고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건 세 차례 북한을 방문해서 내가 북한을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도 보게 되고, 북한에서 책도 보고, 첫째, 김일성은 누구인가 무지개 중요하지. 내가 지난번 강의 중에 잠깐 얘기했던 것 같아. 옛날엔 김일성 가짜라고 그랬거든. 왜냐하면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전설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그 당시 알려져 있었거든. 실제 전설적 인물이었어, 만주에서. 그러니까 가짜라고 했지. 김일성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 김일성 전 북쪽 주석의 본명은 김성주였지. 베트남을 프랑스 제국주의 식민지로부터 미국 그 지배로부터 독립시키고 베트남의 통일을 이루는데 결정적 지도자 호찌민이지, 호찌민. 그 양반은 한 나라의 지도자고 한 나라의 말하자면 대통령 주석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같은 데서 안 살고, 말하자면 청와대를 관리하는 정원사 그 집에서 평생 살다 돌아가신 분이야. 전 세계 지도자에서 그렇게 소박하고 검소한 지도자는 나는 없다고 생각해. 우리 나라에도 그런 지도자 없었죠. 나는 훌륭한 분이고 이념과 사상을 따라서 존경하고, 그 분은 민족주의자면서 사회주의자. 그리고 김일성이란 그 양반은 가명이, 내가 가명 얘기하려다 호찌민 선생 얘기했는데, 호찌민 전 주석의 가명은 120개 있어, 120개. 이 김일성 그래도 가명이 적은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군가 대강 얘기했죠. 김일성 전 아버지 돌아가실 때 유품으로 뭘 줬다고 해서 권총 2자루 주고,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 유품으로 당신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농구와 깔창에 해서 아들한테 주었다. 그리고 집안 전체가 독립운동가였다. 여가도 마찬가지고, 여가는 기독교였고.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는 중국 공산당에 가입해가지고 일국 일당주의 원칙해가지고 동북 항일 연군, 동북 만주 항일 연합군, 이 연합군이 중국 공산당에서 조선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 연합군이라 그 말이야. 거기서 싸웠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조선 인민혁명군을 독자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싸우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소련으로 피해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하고 있다가 1948년 9월 달에 소련군보다 먼저 내려와. 그래서 실제로 조선인민혁명군이 소련군과 함께 일본군, 북쪽에 있는 일본군을 항복시키는 그런 전쟁을 미리 합니다. 실제 먼저 이렇게 장악을 하고, 특히 이제 조선인민혁명군 말고 조국 광복회라는 조직이 있어가지고 그 조직원들이 막 조선인민혁명군이나 소련군이 오기 전에 이미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인민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제 자체 행정을 하고 있는 구역도 많았었어. 남쪽에서는 여운형 선생 중심으로 인민위원회를 만들고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했지. 조선인민공화국, 여러분 무섭지? 인민이란 말이 나쁜 말 아니야. 공화국이야, 공화국. 조선인민공화국을 여운형 선생이 선포해버렸어. 사실 호찌민이라는 사람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베트남 공화국 선포했어. 근데 그 당시 호찌민은 군사력을 갖고 있었어. 다시 프랑스가 돌아가지고 베트남을 점령하려고 할 때 프랑스하고 싸워가지고 이겼지. 근데 그 당시 우리는 그런 무력이 없었지. 또 그런 통일된 무력이 없었던 거예요. 임시정부, 김일성이가 했던 조선인민혁명군 뭐 이런 다양한 세력들이 뭉쳐가지고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주요한 당사자로서 정부 하나 형태를 띈 당사자로 참여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분단이 더 그랬는데, 어쨌든 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고, 일본이 항복한 다음에 소련군과 함께 군사작전을 하고 다양한 행동을 한 건 사실이다. 그 다음에 인민위원회를 만들어서 토지개혁을 해버리고, 토지 없는 소장로한테 토지를 나눠준 거예요. 무상으로. 그리고 세계 각국의 이 사회주의 혁명사를 보면 이건 인정을 하더라고. 김일성 같은 경우가 최대한 이 감옥에 보내거나 사람을 죽이는 걸 자제하고, 그래도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토지개혁을 했다라고
남한 학자들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이제 뭐 일본 놈이 물러가고 일제 치하에서 바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순조롭게 됐던 것 같아. 왜냐하면 일본 놈들 땅이 많았잖아. 그럼 뭐 바로 우리가 가지면 되니까. 가지고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토지 개혁은 무지개 중요한 거예요. 한 나라에서. 지주가, 소수 지주가 갖고 있는 것보다. 이러면서 이제 소위 민주주의 공화국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일제하에 독립운동 한 사람들 제대로 대접했어. 자녀들. 만경대 학원을 만들어가지고 자녀들 그냥 무료로 다 공부시켰잖아. 김구 선생이 1948년 4월 19일 날 평양에 가가지고 처음에 회담도 안 갔어. 하루 동안 북한 돌아다녔다. 그래서 김구 선생이 김일성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가 공산주의자니까. 그 독립운동원 사람들 대우 잘해주고 친일 세력들 싹 청산해버리고 토지 개혁하고 특히 독립운동원 자녀들을 우대 대우해주는 걸 보고 거기서 감동받아가지고 회담을 마음 터놓고 했다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북쪽 지도부가 지금도 뭐 3대 세습했다고 주장하지만 북쪽의 이 동포들로부터 아직도 존경을 받고 제가 처음에 2000년도 방북했을 때 그 당시 북쪽 사람들은 1996년부터 1996년부터 99년도까지 번화한 행군하고 그래가지고 밥 새끼 제대로 못 먹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굶어가지고 다 나 같으면 망했지. 그때도 대모 한 번 얻었던 나라가 북한이야. 그거 이상하지. 독재국가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 먹고 버텼는데 대모가 없었어. 밥 안 먹고 있을 때 점심 저녁 밥 안 먹고 있을 때 같이 춤추고 노래했대. 그 배고픔을 이겨내려고. 내가 그걸 2000년도 평양에 가가지고 봤어요. 자기들 그 국경길인데 그 김일성 광장에서 2시간을 춤추고 노래 부르더라고. 뭔 놈 춤이 그렇게 많은지.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4년 동안 굶었을 때 굶주림을 참기 위해서 같이 춤추고 노래 부르면서 굶주림을 참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노래도 많이 늘어나고 춤도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 북쪽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도 많이 쓰는 조선일보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북쪽에서 데모했다는 얘기 없었어. 이 비결이 뭐냐? 왜 이런 이상이 일어나냐? 그게 북쪽은 아직도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북쪽의 정권을 잡고 있는 것도 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많은 언론에서 북쪽 지도부에 대해서 뭐 도덕적으로 비난한다고 그러지만 내가 이 북쪽이 4년 동안 고난한 행군을 하면서 굶었을 때 내가 볼 때는 그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라는 사람도 같이 고통에 동참을 했고 깜짝 놀랐던 게 북쪽이 고난한 행군을 하면서 하루에 한 끼 먹고 버틸 때 정말 굶다가 먼저 죽어간 사람들이 조선노동당 간부들이었대. 그 실제로 북쪽에 많이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2000년도, 2001년도에도 세 끼를 다 못 먹으니까 남쪽 사람들 올라온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다가 점심 식사 시간 때 되면 헤어져서 간대. 이제 같이 먹는 사람 빼놓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뒤로 가서 따라가 봤대. 그때 죽 먹고 있더래. 그래서 우리한테는 밥 대접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팩트들이 있어요. 어쨌든 독립운동원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친일 세력을 청산하고 북쪽의 지도부들은 독립운동원 사람들을 그 지도자들이 또 그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북쪽을 지도하고 있다는 건 객관적 사실이다. 이런 것들이 어쨌든 도덕성 명분을 지금까지 갖고 있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뭐 3대 세습 이런 비난도 받고 있지만 세습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나는 얘기를 안 하고 다음에 이제 기회 있으면 내가 책으로 쓰려고 그래요. 세습이란 뭔가. 대한민국 재벌들 세습하고 있고 대한민국 큰 교회 목사들 다 세습하고 있죠. 대한민국도 그거 고쳐야 돼. 대한민국 재벌들, 대한민국 목사들, 예수님 사랑을 전파하는 목사들 북쪽 세습한다고 비난할 자격 없어. 그 다음에 우리가 북쪽을 이해하려면 중요한 게 민주적 절차를 밟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과연 진짜 능력이 있느냐. 절차를 밟았느냐. 헌법과 법률에서 절차를 밟았느냐.
김대중 씨 아들도 대통령 할 수 있는 거지. 헌법과 절차에 의해서. 미국의 부시, 아버지 부시 말고 아들 부시가 대통령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세습이라고 얘기 안 하거든. 그 부분에서는 나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어요. 정말 북쪽이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아들이란 이유만으로 세습을 했다면 그 지도자가 저렇게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도 존경받고 있잖아. 그건 사실이요. 대응 안 하고 있잖아. 객관적으로 냉정히 봤으면 좋겠다. 이건 난 판단 유보다. 잘 모르겠다. 내 대답.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북쪽은 사회주의 국가다. 사회주의 국가다. 여러분들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사회주의 국가. 이걸 이해를 못하면 안 돼. 제가 첫 번째 방북을 했을 때 평양을 그 밤에 그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대한민국의 포장마차들이 쭉 있더라고. 불 켜놓고. 군밤도 팔고 막 고구마도 팔고 별걸 다 팔아. 사람들 막 줄지어 있어.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민주노동당 지구당 위원장 하고 있을 때 민주노동당 돈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안내하는 사람 보고 물어봤어. 저거 야 남쪽에 갖고 내려가가지고 재정사업 했으면 좋겠다고 말이야. 내가 그랬더니 안내는 흔히 그거 다 국가에서 경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조그마한 포장마차까지 다 국가에서 하고 있더라 이 말이야. 농촌은 집단 소유고 집단 소유. 개인 소유가 아니야. 농촌은 협동조합적 집단 소유고 나머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은 완전 100% 국가 소유고. 근데 이제 1994년, 98년 권한을 헹군 시기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밥 새끼 제대로 못 먹고 뭐 샘플품도 없고 이럴 때 시장이 많이 생겼어요. 소위 장마당이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도 장마당은 꽤 있는 모양이야. 상인들은 있어, 상인들. 그러니까 이제는 포장마차 이 정도 수준은 개인들도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2000년도 방북했을 때는 그건 없었어. 지금 이제 장마당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상인이라는 계층들이 합법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요. 옛날에 상인도 없었어. 다 국가에서 했다니까. 공무원이야, 공무원. 국가에서 월급 받고 마트가 있으면 그 마트 직원들이 다 공무원이야. 그 마트는 국가 소유고 뭐만 얘기가 갔어요? 제가 북쪽이 사회주의 체제라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쿠바 의사들 얘기를 한 맨바르 의사들이라는 여러분들 동영상 보셨지? 지금 전 세계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오소독스하게 사회주의 이념 그대로 가깝게 하고 있는 나라가 쿠바하고 북한밖에 없어. 중국은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죠. 그거 공산주의 아니야. 사회주의도 아니지. 반절은 이상한 자본주의고 반절은 뭐 사회주의 형식을 띄우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말하자면 옛날 이 막스가 이야기한 그런 사회주의, 체 게베라가 이야기한 사회주의를 이론적 그 이론을 그대로 실천해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나라가 쿠바하고 북한이라고. 근데 쿠바는 어쨌든 세습한다고 비판 안 받고 있지. 뭐 동상 같은 거 안 세우고 치더라도 그게 차이는 차이지. 예? 그래서 쿠바 사회주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존중을 하고 있지. 동의는 안 하고 있지만 쿠바 사회주의 상징이 체 게바라잖아. 체 게바라는 이분은 성인처럼 대접받고 있는 분이잖아요. 세계 인류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있고 체 게바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서 이 맨바라 의사들이라는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보고 감상을 쓰도록 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신자유주의 문제점, 무상의료 필요성, 그다음에 사회주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그 동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보고 감상을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역시 청년이다 보니까 선입관도 없이 이해관계도 없이 맨바라 의사들이라는 동영상을 청년들을 순수한 눈으로 봤더라고. 아주 아주 감동적인 감상문들 많이 써줘서 내가 아주 고마웠고 힘이 났어. 내가 여러분들 가르치는 보람을 느꼈어. 북한도 마찬가지로 쿠바와 똑같은 사회주의 체제다. 무상의료다. 무상교육이다. 제가 한 번은 아침 일찍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한 60대 초반 그 아주머니가 밖에 나와가지고 우리로 말하자면 큰 도로에 차가 다니는 큰 도로 옆에 그 턱 있잖아요. 인도고 그 턱을 닦고 있더라고 걸레로. 자기 집도 아닌데. 물어보니까 딱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우리 북한 사람들은 자기 집에 있는 물건보다도 우리 인민들이 같이 쓰는 물건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더라고. 이게 사고방식이 다른 거야. 자기 소유가 없어.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국가가 다 알아서 해줘. 응? 직장도 국가가 마련해주고 집도 국가가 주고 그래. 북한은 보면 어떤 면에서 자유가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 응? 웬만한 여성들도 다 직장 다니기 때문에 박공장이 있어가지고 가사노동이 상당히 적어. 이게 이게 이 북쪽 사람들은 국가와 사유 없이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지. 그 국가와 사유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자기들 입장에서는 부모야, 부모. 직장 주지, 병원 무료지, 집도 주지, 직장도 주지, 교육도 다 시켜주지. 물론 경제 제재가 오래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주의 시스템의 모순, 북한 지도부도 한계가 있겠지.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이 지금 너무 힘들죠. 무상 의료를 하면 뭐해? 병원도 제대로 없고 병원 가면 약도 없어. 무상 의료 질이 쿠바보다 훨씬 떨어지지. 쿠바는 그럭저럭 $10,000 수준에서 그렇게 화려하고 넉넉하진 않지만 소박하게나마 쿠바 인민들이 그럭저럭 살고 있죠. 행복하게. 행복해 그 사람들. 난 대한민국 사람보다 그 사람들 행복하다고 생각해. 삶의 목적이 돈이 아니니까. 경제보다 연대, 탐욕보다는 나눠주는 거. 맨발 의사들이 우리가 봤잖아요. 내가 의사를 하고 있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치료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치료가 돼가지고 행복한 모습. 고맙다는 인사말. 내 치료를 통해서 행복한 모습. 그걸 위해서 나는 의사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나라에 와서도 봉사를 하고 있다. 정말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지. 북도 그런 면에서는 일정히 하고 있다. 내가 볼 때.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지. 1960년대 돼가지고 중국이 힘이 세지면서 소련하고 중국하고 사회주의 말하자면 주도국, 사회주의를 이끌어가는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가 누군가 가지고 싸웠다고. 사회주의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국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해라. 나중에는 국가도 우리는 없앤다. 우리가 주장한 건 평화다. 이런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사회주의 국가하고 주도권 가지고 정탈전 벌이면서 전쟁을 했어. 영토 전쟁을 했어요. 소련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소련 공산당이. 이건 막스라는 사람이 지하에서 볼 때 이건 참 통곡을 노릇이지. 막스라는 사람은 나쁜 짓거리 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 인류 이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론을 자본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론을 제공한 거예요. 성경책 대함으로 많이 본 책이 자본론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봐봐. 요즘은 자본론 봤다고 옛날엔 전두환 때만 해도 자본론 보면은 자본론이라는 책도 없었지만 어떻게 어렵게 이제 일본 책 구에다가 보면 국가보안법 7조 5항 이적행위를 소지 탐독죄로 감옥 보내. 지금 자본론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잖아요. 한번 봐봐. 나쁜 얘기는 없어. 그걸 제대로 실천 못하고 어머니짓거리하는 게 문제였지. 이때요, 소련 공산당은 김일성 보고 우리 편 들으라고 그랬고, 중국 공산당 보택동은 김일성 보고 우리 편 들으라고 그랬어. 그때 김일성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도대체 사회주의 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평화와 연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쟁이 나고. 이게 말이 되냐. 사회주의 대국주의라고 비판해. 사회주의 대국주의. 사회주의 분열주의. 우리는 소련도 틀렸고 쭉 또 틀렸다. 우리는 아무 편도 못 들어갔다. 우리는 우리 의자에 앉겠다. 그랬다고. 그때부터 북한은 경제 제재를 받기 시작. 실제 6.25 전쟁 끝나고 미국은 북한을 경제 제재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경제 제재를 제일 오래 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야. 경제 제재기는 내가 나중에 할게. 어쨌든 중국하고 소련 전부 다 북한을 제재를 한 거예요. 그 당시 북한이 입장에서는 소련이 무지개 중요했지. 소련이 경제적으로 앞서갔고 기술적으로 앞서갔으니까. 어쨌든 소련 트랙터를 갖다가 소련 기술자들이랑 같이 만들었잖아. 근데 소련 기술자들이 철수해버리고 다 철수해버린 거야. 가지고 북한 기술자들이 자기들끼리 트랙터를 만들었어. 가지고 트랙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완성해가지고 쳐 타고 그랬더니 딱 시동을 걸었더니 거꾸로 가더래. 거꾸로. 그때 북한 사람들이 자주, 자립, 자위, 주체. 우리끼리 알아서 한다. 주체 사상이 그때 나온 거야. 그때. 여러분들, 북한의 김일성이라는 중심으로 한 북한 사람들의 특징이
자주정신이 무지개 강해. 자존심이 무지개 강해. 남쪽에 뭐 도움을 받으면서 큰소리 치면서 받아. 그거 좀 고쳐야 돼, 북한 사람들. 자존심 너무 강해. 아, 나도 기분 나쁠 때가 많아. 하여간 자존심 하나로 사는 것 같아. 자주정신. 그 사람들은 고구려 정신이라고 그래. 옛날 당나라 태종이 쳐들어갈 때 안시성에 모였던 그 우리 안시성 고구려 선조들이 당나라 100만 대군을 몰아냈잖아. 자기들은 그 정신으로 산다. 자기들은 그 정신으로 미국이 침략하면 자기들은 맞짱 뜬다 이게야. 전 세계에서 지금 뭐 자주성이 확실한 나라 중에 하나가 북한이 맞지. 뭐 우리가 인정할까 인정해야지. 대단히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자주정신, 독립정신이 강한 지도자와 강한 이 백성들이 북쪽 동포들이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런 소련, 중국의 그런 경제 제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초반까지는 북쪽이 남한보다 잘 살았다. 경향신문에 그다음에 나온 거고 지하철과 칼라 TV가 북한에서 먼저 나왔다. 여기 얘기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똘똘 뭉쳐서니까 그런 거지 뭐. 그래서 지금 내가 최신 정보를 들었는데 나 안 갔다 왔지만 지금 옛날에는 우리가 북한에 가면 핸드폰을 압수했는데 요즘은 핸드폰으로 뭐 동영상 보내고 뭐 사진 찍고 뭐 남쪽으로 SNS 해도 이제 간섭하는데. 그리고 북쪽 사람들도 지금 핸드폰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350만 정도 되는 모양이야. 그 평양도 지금 옛날보다 많이 발전했는데 문제는 식량은 겨우 있어가지고 아직 굶는 사람은 없는 모양인데 특히 심각한 게 의료야, 의료. 약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코로나가 시작이 되니까 김정은이가 중심을 해가지고 압록강하고 두만강을 그냥 봉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허가 안 받고 넘어온 놈들을 총 쏴버리고 한 명이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북한에 들어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뭐 진단 키트가 제대로 있어. 뭐 치료제가 있어. 마이신이 있어. 내가 북쪽에 올라가지고 감기 몸살 기운이 있어가지고 그 약 좀 달라고 했더니 엄청 신경을 내더라고. 이게 지금 북한의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두만강, 압록강 막아버리놓고 말이야. 현재 코로나 환자 한 명도 없다고 그러고 있어. 한 명만 들어온 순간 북한은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이다. 그게 경제 제재를 하고 있으니까. 약도 못 보내게 하고. 미국이 못 보내고 있지. 유엔 안보리 제재는 약 보내도 돼. 근데 미국이 못 보내고 있는 거야. 1968년 1월 20일 날 동해바다 앞에서 정보 수집함인 미국의 푸에블로를 북한 애들이 포획을 했어. 주관에 한 명이 죽었어. 이때 미국은 전쟁을 하려고 칠함대 주력기동부대 북한으로 해역을 급하고 뭐 구축함, 원자력 잠수함, 뭐 엔터프라이즈, 뭐 수소폭탄을 탑재한 B-52, F-4, F-105 전투 편대. 옛날에 팀스피트 훈련을 미국 남한 군대가 하면은 이제 B-52가 휴전선을 왔다 갔다 해서 왔다 갔다. 수소폭탄 탑재하고. 이게 옛날에 팀스피트 훈련만 하면 북한 애들은 경기가 나가지고 다 지하로 들어갔다고 하잖아. 그럼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북한 애들이 남쪽하고 미국 군인하고 남쪽 군인 군사훈련 하지 말라고 날마다 그런 이유가 있어. 우리도 입장을 바꾸라고 생각해봐. 우리는 훈련 안 하는데 날마다 북한 놈들이 중국하고 소련하고 합동 군사훈련 해가지고 남한 쳐들어오는 훈련 해봐. 군사훈련은 조금만 삐끗하면 그게 전쟁이 되는 거거든. 불안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지피직 입장에서 봐야 된다. 아프리카 사람이 이러고 한반도를 쳐다볼 때 지금 전쟁 날 가능성이 어디에 있어? 지금 북한이 전쟁할 수 있어? 우리 이길 수 있어? 대한민국 이길 수 있나요? 지금 우리는 미국하고 한국이 지금 같이 붙어 있잖아. 푸에볼로 사건 났을 때 미국하고 북한하고 전면전 벌어지기 직전일 때 소련하고 중국은 지들끼리 싸우고 쳐다만 보고 있었어. 관망자세 치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 당시 북한은 군사력도 대단했어. 대토공이 세계 최고의 군사 대국 미국을 어떻게 이겼겠어요? 소총 하나 가지고. 전쟁은 무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무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호치민 베트남 주석이 그랬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최고 군사 강국이고 엄청난 화력 있는
군사 무기가 있지만 우리는 소총 가지고 싸우고, 미군이 한 명 죽을 때 우리는 10명 죽지만 우리에게는 핵보다도 더 무서운 무기가 있다.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주의라고 그랬어요. 북쪽 사람들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미군이 작전 계획을 세워보고 전쟁을 쭉 준비를 해보니까 북한을 미군이 공격할 경우 미군 전투기 70 내지 80%가 격추당해. 그 당시 북한 군사력도 만만치 않지.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당시 푸에볼로는 정부 수집함이다 보니까 몰래 살짝 이 북한 영공을 넘어간 거예요. 북한이 그때 푸에볼로를 납포를 한 게 국제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 사과하고, 그 당시 미국애들이 사과하고 그러면 끝날 문제를, 그 자존심 때문에, 나중에 이제 결국 판문점에서 28번이나 회의하고, 결국 미국이 북한에 사과를 했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 다 석방시켰지. 내가 2000년도에 평양 가니까 평양 대동강에 무슨 시커먼 큰 배가 하나 떠 있더라고. 그게 뭐니까 물어보니까 그게 푸에볼로야. 그게 북한 사람들은 그 푸에볼로를 대동강에 놓고 우리는 언제든지 미국하고 싸워도 이길 수 있다. 뭐 그거 보고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더라고. 막 폼 잡고 그래. 그게 지금 미국에서 푸에볼로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동해바다에서 잡은 푸에볼로를 어떻게 대동강에 갖다 놨는지 저 동해바다로 해서 남해로 해서 서해로 해가지고 대동강으로 끌어왔을 텐데 참 궁금해. 이런 그 북쪽의 어떤 그 동포들을 똘똘 뭉쳐서 가지고 이런 힘을 바탕으로 한 군사력도 만만치 사실 않다. 그렇지만 결국 전쟁 나면 이제 북한은 지죠. 피해도 크고 사람도 많이 죽고. 이게 북이 먼저 침략을 할 가능성은 대단히 적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는 이 체제 특징이 군사비가 많이 들면 들수록 다른 부분에서 엄청난 타격을 받아. 내가 그걸 내 눈으로 봤어요. 그렇지만 북쪽이 사회주의 체제가 오래 가면서 이제 경쟁 사회가 아니잖아. 나라에서 다 해줘. 창조성이 떨어지고 열심히 안 하고 배가 따뜻하니까 이러면서 사회주의 체제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생산력이 떨어져. 생산력이 떨어진다고. 이러다 보니까 또 미국이 또 경제 제재를 하기 때문에 자본도 없고 낮은 선봉을 북한 애들이 그러니까 살라고 완전 개방한 거 아니야. 외국 사람들 돈만 내고 100% 외국 투자도 받아들이고 비자도 필요 없고 낮은 선봉은 완전 외국 사람들이 알아서 돈 벌고 가라. 우리도 같이 한다. 뭐 이랬는데 미국이 그걸 동의를 안 했지. 미국이 동의 아니고 계속 낮은 선봉 못 들어가게 하니까 유럽도 못 가고 다 그랬죠.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이 경제 제재하고 있다. 그래서 금융지원도 못하고 적성국 교육법으로 투자와 물자도 많이 못하고 그러고 있지. 지금도 미국의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나 부품이 10% 이상 들어간 건 무조건 북한에 수출하면 안 돼. 미국 상무부 허가를 받아. 이런 상황에서 소련이 망해버려요. 1991년에 소련이 망해버리니까 어쨌든 소련이 북한을 많이 도와주지 않았지만 소련과 동구 유럽과 북한이 물물교환을 했거든. 뭐 북한도 석유 한 방울 안 나오잖아. 북한에서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석탄, 철광석을 갖다 주고 가스나 기름을 물물교환했다고. 그런데 소련이 망하면서 자본주의가 되니까 소련도 똑같이 북한에 물물교환 안 해버린 거야. 똑같이 경제제재한 거야. 기름이 한 방울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니까 전기를 생산 못하니까 공장이 멈추지. 또 기름이 없으니까 뭐 옷도 화학제품도 제대로 못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경제가 그나마도 사회주의 구조적 모순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직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냥 경제가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막 수재가 엄청 오고 그 황해도에 있는 그 평야지대가 완전히 1cm 두께로 막 해일이 몰려오고 이래가지고 염전 비슷하게 됐다는 거 아니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굶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막 탈북자들 수십만 명이 막 압록강 두만강 건너가고. 제가 사실은 2003년인가 탈북자 진상조사로
내가 이제 만주에 갔었어요. 그 당시. 그때는 이제 탈북자가 별로 없을 텐데. 그 당시 넘어갔던 탈북자들 대다수가 중국의 조선족들과 친척들이야. 친척이 있는 사람들. 그 압록강은 조그만해. 어이 아저씨 저녁 들었어. 그럼 밥 먹었다. 너는 먹었냐? 그게 가능해. 압록강도 이제 강물이 적은 데는 그냥 무릎까지만 닿고 첨벙첨벙 건너가고 그러잖아. 옛날 62년에 만주에 있는 우리 저 조선족 저 중국 동포들이 그 당시 중국에 전면적인 기근이 올 때가 있었어. 그때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조선족들 한 5만 명, 7만 명을 받아들여가지고 집도 해결해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다시 간 거야. 이게 그 만주에 있는 조선족들도 옛날에 자기가 신세를 졌으니까 잘 해줬지. 또 더군다나 또 친척들인데. 그래서 탈북자가 막 수십만 갔고 그 탈북자 중에 일부가 지금 남쪽으로 넘어온 거야. 탈북자 얘기를 하면 또 1시간 넘게 기니까 이 정도 하고. 근데 지금은 뭐 거의 굶어가지고 탈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른 이유로 탈북한 사람들이 소수 지금 있다. 어쨌든 이러면서 뭐 북쪽 사람들이 망하기 직전이었지. 근데 그 전에 이제 영변에 북쪽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막 시작했어. 응? 석유 한 방울 안 나니까 원자력 발전소라도 지어가지고 전기를 생산해낼 거 아니야.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소 없으면 지금 전기 안 되잖아. 근데 거기서 김일성이가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 위한 이 원자력 발전 단지를 만들었는데 세계에서 제일 크게 만들었대. 미국에 볼 때는 핵 만들려고 한 거야. 아마 내가 볼 때는 그때부터 핵 만들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미국이 거기 핵 사찰한다고.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통해 가지고 핵 사찰한다고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는 NPT에서 탈퇴해버렸어. 사찰 거부. 가지고 막 또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어서. 미국 그때 클린턴 때야. 완전히 클린턴은 그때 영변 원자력 단지를 폭격을 하려고 그랬어.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을 보면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가 전쟁을 막았다. 막 전화를 걸어가지고 사실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을 전쟁을 하고 침략을 할 때 그걸 막을 법적 권한이 없어. 전쟁 시 작전 지휘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북한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막을 법적 권한이 없잖아. 우리한테 상의할 이유도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외교적으로 역할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뭐 자기가 막았다 회고록에서 물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당시 미국 국방성 펜타곤 지하에서 미국 웨리안 페리 국방장관, 게리력 주한미군 사령관 등이 모여가지고 요즘은 다 뭐 컴퓨터로 전쟁을 하고 하잖아. 워게임을 해보고 전쟁을 한다고. 우리도 한미 군사 합동훈련 하면 뭐 어쨌든 컴퓨터로만 전쟁 훈련할 때도 있잖아. 이게 워게임으로 다 할 수가 있잖아 지금.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전쟁 3개월 만에 전부 합쳐서 100만 명이 죽어버리고 미군이 5만 2천 명 죽고 한국군이 23만 명 죽어. 전부 합쳐서 민간인까지 100만 명이 죽어버려. 전쟁 비용은 100조 원 들고 간접적인 피해까지 천조에 날아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이제 한반도에 전쟁 나면 어떻게 되는 거 알지? 6.25 전쟁 때 평양에 집이 수채밖에 없었잖아. 서울도 3분의 1이 다 파괴되고 공장시설 다 파괴되고 이제는 북이 핵이 있잖아요. 우리도 미사일이 있잖아. 이제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구석기 시대도 돌아갑니다. 청년들 죽고 6.25 전쟁 때 500만 가까이 죽었잖아요. 지금 뭐 헤아릴 수 없지. 91 전쟁에 이렇게 죽었다는 거야. 승산이 없는 거야. 미국이 이기더라도 미국 군인들 수십만 죽고 미국 군인들 5만 명 죽고 남한 군인들 수십만 죽고 이기면 뭐해. 북한이 미국보다 핵이 지금 북한의 핵을 어떤 전문가들 들어보면 70개 정도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워싱턴에 북한이 쏜 핵이 하나 떨어지면 수십만 죽어. 그럼 미국이 또 미국 애들은 피스메이커라는 수소폭탄이 있거든. 피스메이커. 평화를 지키는, 평화를 만드는 수소폭탄이다. 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뜨거운 얼음이지. 어떻게 수소폭탄이 평화를 만드냐. 그 한방성탄. 미국 애들이 갖고 있는 수소폭탄 피스메이커는 한 방 떨어지면 수천만 명이 죽는데. 그게 끝이야. 그러면 미국 애들 뭐 수백만 죽고, 북한 애들 다 죽고, 수천만 죽고. 그게 이기면 뭐해? 이게 핵전쟁은, 핵이라는 것은 전쟁에 있어서 전략적 무기일 뿐이지 쓰면 안 되는 거야.
이론적인 무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 예? 근데 이런 위험성 한 장 있다. 이걸 그 당시 클린턴이 하려고 그랬어. 그때 클린턴이 나중에 워게임을 해보고 안 되니까 no. 전쟁하지 말자. 그래서 미국 애들의 전략은 뭡니까? 북한과 전쟁은 하지 말되 끊임없이 북한의 경제 제재를 하고 군사적으로 견제를 해가지고 한반도에 이게 군사적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하자. 이게 전략적 인내 전략이야. 오바마가 그랬어. 그래서 미국은 무기만 팔아먹으면 돼.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고 남한을 통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국무장관했던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후보 나와가지고 트럼프하고 싸웠잖아.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하고 싸워가지고 힐러리 클린턴이 졌잖아.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후보 나와가지고 미국 월가의 금융 투기 자본가들한테 강연로 엄청나게 받으면서 비밀 강연에서 한 얘기가 있어. 지금 한반도 생태가 미국의 이해에서는 제일 적합하다. 북한도 그럭저럭 잘하고 있다. 북한 애들이 미친 짓은 안 할 것이다. 북한 애들 미친 짓은 먼저 도발하는 거지. 그러지 않을 거다. 그게 미국 기본 전략입니다. 이걸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클린턴이 영변에 폭격을 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카터 전 대통령을 미국의 특사로 보내는데 그 카터 전 대통령을 미국의 특사로 보낼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설득을 한 거야. 그때부터 클린턴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했다고. 사부님이야, 사부님. 그래서 카터가 부인 모시고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 주석 만나서 평양 대동가에서 배 타면서 했던 게 제네바 협정이야. 제네바 협정. 북한 영변 핵시설을 동결하고 그 대신에 북한은 기름이 없으니까 경수로로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면 거기서 플루토늄이 안 나온대. 그래서 미국은 경수로 발전소를 지어준다. 그 대신 대한민국이 경수로 발전을 짓는데 돈은 90% 된다. 미국은 그냥 립 서비스만 하는 거예요. 이걸 합의를 한 거예요. 10년 안에 지어준다고. 한반도 에너지국 만들어가지고 90%나 80%다. 건설 비용 80%. 그런데 그리고 뭐 북한과 미국에 국교를 맺고 수교를 한다. 뭐 이런 게 제네바 협정이야. 대사금도 교환한다. 근데 미국이 이러고 보니까 경서로 지어주다 이러고 보니까 아이고 소련이 망하는데 북한이 망할 것 같거든. 굶고 있거든. 그래서 북한이 망할 줄 알고 제네바 협정을 미국이 안 지켰다고. 존경하는 학생 여러분들, 북한과 미국과 그 역사와 외교 관계를 보면 이 제네바 협정 같은 걸 그대로 또 해. 9.19 협정해. 육자회담에서 9.19 협정하고 또 2.13 협정하고 합의를 해. 미국이 안 지켰죠. 미국이 안 지켰습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피를 토하듯이 하고 있잖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이제 알아야 된다. 북미 간의 모든 합의를 먼저 위반하는 건 미국이다. 우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얘기한다고. 이게 팩트예요, 팩트. 객관적 사실이라고. 최기혁 교수가 무슨 북한 애들한테 밥을 얻어먹었어. 양심에 비추어서 교수로서 여러분들한테 나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굶주림 속에서 있었는데 1998년에 그 굶주리면서 인공위성을 광명성 1호를 쏘아 올린 거예요. 북한 애들 뭐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눈물을 흘리면서 인공위성을 만드는 이 사업 계획을 김정은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사인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돈 있으면 쌀을 사와야 되는데. 자기 체제를 힘드니까. 어쨌든 이러면서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니까 또 뭐 미국이 북한하고 또 협상하고 이런 와중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을 했고 클린턴 대통령이 적극 지지하고 그랬어요. 뭐 어쨌든 이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시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조명록 북한 인민군 차수를 불러가지고 조명동 북한 인민군 차수가 인민군복을 입고 백악관에서 다리 꼬고 앉아서 클린턴하고 협상을 해서 발표한 게 조미 공동 커뮤니케예요. 조미 공동 커뮤니케를 2000년 10월 11일 날 발표한다. 그때 내가 북한에 있었어. 김대중 대통령이 허가 받아가지고. 그 조미 공동 커뮤니케를 나는 몰랐어. 평양 가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저녁 먹으러 가는데 북쪽 그 안내 담당자가 북쪽 그 책임자가 우리 보고 남쪽에 오신 선생님들 잠깐
저녁 먹는 거 늦추고 우리가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릴 게 있대. 그때 우리를 앉혀놓고 우리 조명록 차수가요 지금 미국에 가가지고 백악관에서 클린턴 대통령하고 조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미 합중연합공화국 조미 공동 꼬미기를 발표했습니다.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건 제네바 협정과 똑같은 내용이야. 북한과 미국이 수교를 맺는다. 대사급 교환한다. 미국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한다. 이런 내용이야. 그러면서 울더라고. 그걸 읽으면서 울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드디어 이제 우리도 평화가 왔습니다. 우리한테 평화는 쌀이고 기름입니다. 지난 겨울에 기름이 없어서 아파트 30층 사는 사람들 이불만 벌벌 떨고 덮고 잤습니다. 수돗물도 안 나와가지고 밑에까지 내려와서 길러 올렸습니다. 그래서 막 울더라고. 드디어 평화가 왔습니다. 미 대통령이 우리나라 방문하면 또 거기서 또 허장성세 자존심을 또 형님 동생을 맞이하는 형님 회로 클린턴을 우리가 맞이해서 막 폼 잡더라고. 아이고나. 그때 그 눈물을 보면서 여러분들 저 영화배우들 보면 그 눈물 흘리는 건 영화배우 아니면 슬프지도 않으면서 눈물 흘리는 거 아무나 못하잖아. 그 사람 영화배우도 아닌데 진짜 울더라고. 내가 그 진정성을 봤어요.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평화를 나누고 있는가. 얼마나 힘든 상태에 있는가. 지금 경제 제재 받고 군사적 긴장 상태 얼마나 힘든가. 내가 그걸 내 눈으로 확인했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미국 국무장관 울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여성인데 그분이 미국을 방문했죠. 그리고 이제 클린턴이 딱 방북하면 이제 끝나는 거야. 이제 드디어 한반도 평화가 오는데 부시가 대통령이 되면서 공화당 부시가 대통령이 되면서 다 없었던 걸로 하고 부시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북한은 악어 죽이다 막 이러면서 막 북한에 또 군사적 긴장을 주고 공격하고 막 한미 군사 합동 연습하고 이러니까 북한 애들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남쪽의 그 일부 극우 보수적인 사람들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퍼주기를 해가지고 북한이 핵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전혀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전혀 맞지 않아요. 북한의 중요한 부분은 북미 관계를 봐야 돼. 북한하고 미국하고 아주 사이가 안 좋을 때 북한 애들이 핵을 만들었어. 부시 대통령 때 2005년 2월 10일 날 핵무기 보유를 공식 선언해. 그러니까 이제 부시가 놀래가지고 북경에서 육자회담을 해. 미국, 북한,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각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회담을 한다고. 그래서 합던 게 9.19 공동성명이야. 여러분들. 2005년 2월 달에 핵무기 갖겠다고 북한이 선언하니까 미국이 놀래가지고 2005년 9월 19일 날 육자 회담을 해가지고 발표한다고. 9.19 공동성명과 내용 비슷해. 북한은 핵을 포기한다. 미국은 군사적 공격을 포기한다. 북미 북일 수교를 추진한다. 사실 한국하고 소련하고 중국하고 이 수교 맺을 때 미국하고 북한, 일본하고 북한이 해결했는데 미국이 안 해버렸지. 북한이 에너지를 지원한다. 똑같은 얘기야. 제네바 협정은 똑같은 얘기야. 이 합의를 누가 깹니까? 미국이 깨버려. 유명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육자회담까지 해서 합의 본 사항을 미국이 또 깨버리니까 군산복합제 중심을 해가지고 미국 네오콘들이 배후조정해가지고 깨버린 거야. 이게 미국은 군산복합제가 여러분들 군산복합제는 평화를 사랑해요? 전쟁을 사랑해요?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지? 응? 우산장수는 비 오면 좋아요? 가뭄지면 좋아? 우산장수는 비 와야 아침 일어나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산이 팔려야 먹고 사니까. 무기를 팔아먹고 사는 미 군산복합제는 전쟁이 나야 웃음이 나와요. 어쨌든 이런 육자회담 합의상까지 미국이 위반하니까 미국이 북한 애들이 2006년 10월 9일 날 조선노동당 창건기념일 10월 10일 하루 전날 제1차 핵실험을 한 거예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퍼주기 위해서 핵실험한 게 아니야. 미국과 관계에서 핵실험한 거야. 그러니까 또 미국이 놀래가지고 1차 핵실험하니까 2005년 2월 13일 날 다시 육자가 모여서 또 회담하고 또 2.13 합의 똑같은 합의를 했는데 또 미 군산 복합체가 못 이겨. 지금도 그러고 있어. 며칠 전에 이란의 이란의 그 핵
최고 학자를 갖다 누가 죽였던데 이게 미국 군산 복합체고 이스라엘 모사드가 했다는 거 아니야. 바이든 지금 견제하려고. 이 얘기 또 길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때는 뭐 완전히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충격받아서 스트레스로 뇌출혈도 쓰러지고 그랬대.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이제 뭐 미련 없이 핵가발을 시작하고 핵실험을 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고 그랬던 거예요. 북한 애들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만든 게 뭐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갖고 있는 나라가 몇 개 없어.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정도야. 5개 국가 빼놓고 ICBM 없어. ICBM은 뭐야? 인공위성인데 우주로 쏘아 올려가지고 우주에서 이제 무중력 상태에서는 에너지 없이 빨리 가겠지. 가가지고 다시 기침권으로 내려오는 이 기술. 이게 지금 북한 애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소형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장착해가지고 쏘아 올리면 워싱턴, 뉴욕에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 소형 핵무기 60개, 70개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 거지. 이 미국이 긴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회담을 하고 또 합의 보놓고 또 다시 위반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뭐 싱가포르 회담하고 하노이 회담하고 그랬는데 회담이 합의가 안 됐지. 이게 지금까지 북미 관계였습니다. 북한은 현실. 그래서 북한도 사람이 살고 있다. 북한 동포들도 못 먹고 못 입고 어렵게 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남한 사람들보다 정신적으로는 행복감을 느끼고 살 수도 있다. 자신은 없지만 그렇게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고 북한은 독립운동한 사람들 중심으로 지도국가를 하고 있다는 거. 북한도 모순이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 우리가 정확히 보고 균형 있게 북한을 봐야 된다. 그리고 북한에 관한 한 북한 사람들 당사자 얘기를 듣고 판단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된다. 부인들 얘기도 안 들어보고 다른 사람들 얘기만 듣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친구가 말이야. 여러분들 뒤에서 욕하고 다니가지고 그 얘기 듣고 여러분들 판단하면 되겠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출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북한을 좀 똑바로 알고 북한과 미국 관계의 역사, 왜 북이 핵을 만들 수 없는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제1강 15강 첫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